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미국 암호화폐 시장. 와, 정말 거대한 규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클래러티라는 하나의 큰 법으로 싹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두 개로 쫙 쪼개지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왜 완전한 탈중앙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봤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계획을 속속들이 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입니다. 먼저 지금 미국을 뒤흔드는 이 규제의 폭풍, 대체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개의 핵심 법안. 이게 각각 어떤 다른 전략을 품고 있는지 날카롭게 분석해 볼 겁니다. 이어서 모든 프로젝트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생존의 3대 규칙을 살펴보고 파이 네트워크가 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어떤 카드를 준비했는지 그 전략을 추적해 볼 거예요. 그리고 파이가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벽, 공동통제라는 게 대체 뭔지, 마지막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떻게 코드 안에 숨겨져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거대한 규제의 폭풍입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할권 전쟁, 그러니까 영역 다툼이에요. 마치 서부 영화에서 보안관 두 명이 이 마을은 내 구역이야 하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살벌한 장면 같죠. 이 때문에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느 줄에 서야 안전한 건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금융 규제를 딱 나눠 갖고 있는 두 거인, SEC와 CFTC입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는요, 거의 100년 된 하위 테스트라는 낡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팀이 투자자 돈으로 프로젝트를 키우고 그걸로 수익을 기대하게 만들었어? 그럼 그거 전부 증권이야. 사실상 비트코인 빼고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이죠. 반면에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생각이 다릅니다. 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돼서 누가 맘대로 주무를 수 없으면 그건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으로 봐야지. 바로 이 근본적인 생각 차이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는 규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아수라장을 정리하려고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아주 거대한 통합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름 그대로 시장의 명확성, 클래리티를 주겠다는 거였죠. 근데 이 법안이 너무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 개의 다른 길로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과 DCAI 법안의 분화. 이게 지금 규제 게임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 게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원래 계획은 클래리티라는 하나의 큰 바구니에 SEC랑 CFTC 규칙을 다 담는 거였어요. 근데 SEC 권한을 다루는 은행위원회에서 디파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놓고 막 싸우면서 법안 전체가 딱 멈춰버린 거죠. 바로 그때 CFTC를 감독하는 농업위원회가 아주 영리한 수를 둡니다. 어차피 저쪽은 시끄러우니까 논란 적은 우리 CFTC 파트,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 다루는 규칙만 쏙 빼내서 DCI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처리해버리자. 이게 바로 입법 속도전의 시작입니다. 1월 27일로 의결 날짜를 잡아놓은 건 사실상 은행위원회를 향해서 우린 이륙 준비 끝났으니까 당신들도 빨리 결론 내 하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압박인 셈이죠. 맞습니다. 이 전략을 컴퓨터 용어로 병렬 처리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한쪽에서 에러가 나면 일단 멀쩡하게 돌아가는 다른 부분부터 먼저 실행해서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하잖아요. DCI 법안이 바로 그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거대한 몸체에서 CFTC라는 엔진만 싹 떼어내서 먼저 시동을 건 거죠. 이 작은 엔진을 먼저 힘차게 돌려서 멈춰버린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거대한 기차 전체를 앞에서 끌고 가려는 아주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왜 이런 전략이 가능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농업위원회가 미는 DCI 법안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에 집중해요. 이미 시장에서 상품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 즉 디지털 상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거라 상대적으로 합의가 쉽죠. 근데 은행위원회가 붙잡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의 나머지 부분은 그야말로 쥐레받칩니다.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SEC의 막강한 권한 문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주인이 없는 디파이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 하나하나가 폭탄급 논쟁거리로 가득 차 있으니 속도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법안의 역할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전과 영업허가 매뉴얼로 비유하는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은 뭐냐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단어의 뜻을 정해주는 사전 같은 겁니다. 이 토큰은 특정 주체가 공동 통제하니까 증권이라는 단어로 분류한다. 또는 이건 완전히 탈중앙화됐으니까 상품이라는 단어로 분류한다. 이렇게 자산의 본질, 즉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DCI 법안은 그 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나 브로커에게 주는 영업허가 매뉴얼에 가까워요. 즉, 영업하려면 고객 자산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부 정보 이용해서 장난치면 안 돼. 와 같이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사전을 먼저 봐야 단어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활용한 문법 규칙을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법안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프로젝트들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챕터, 바로 생존을 위한 3대 게임입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는요, 앞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들어가려는 모든 프로젝트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아주 높고 까다로운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게임의 이름은 각각 통제 게임, 조작 게임, 그리고 공식 게임입니다. 첫 번째, 통제 게임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 프로젝트의 운전대를 실질적으로 누가 쥐고 있는가? 만약에 개발팀이나 재단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두 번째, 조작 게임은 이 토큰 가격이 작전 세력에 의해서 너무 쉽게 조작될 수 있는 허술한 구조는 아닌가? 이걸 테스트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식 게임은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개발 계획, 팀 정보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게임에서 모두 이겨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러다 알트코인 다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근데 이건 좀 옛날 생각일 수 있어요. 과거에 SEC가 명확한 규칙도 없이 막 소송만 걸어서 시장을 억누르던 시절에 공포가 낳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이 법안들의 진짜 목표는 시장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명확한 통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장 폐지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장 유지를 위한 매뉴얼을 주는 것에 훨씬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의 미래는요, 대규모 상장 폐지보다는 시장이 두 개의 리그로 명확하게 나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 규제를 완벽하게 통과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우량 자산들이 거래되는 화이트 리그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는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기관 자금이 마음 놓고 쫙 들어올 수 있겠죠. 반면에 이 까다로운 규진을 통과하지 못하는 나머지 코인들은 미국 투자자들의 접근이 막히는 그레이 리그, 즉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 시장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지상 최대 과제는 어떻게든 저 화이트 리그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드디어 오늘의 핵심 네 번째 챕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본 파이의 기술 업데이트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능 개선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설명한 생존의 3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한 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파이가 최근 테스트넷에서 보여준 업데이트,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코인을 거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DX랑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가격을 만드는 시장 조성자 AMM 기능 있잖아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히 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깊게 파고들었던 DCI 법안의 그 까다로운 조항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적인 카드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표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파이는요, 3대 게임 중에 2가지, 조작 게임이랑 공식 게임을 이번 업데이트 하나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DCI 법안 203조를 보면 가격 조작에 취약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이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냥 가격만 뻥튀기해서 순위 조작하기 쉬운 시가총액 방식 대신에 실제 돈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동성 기반 토큰 랭킹을 도입했어요. 이건 조작이 훨씬 어렵죠. 또 202조의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토큰 만든 개발자가 자기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을 직접 인증하게 하는 도메인 검증 기능으로 응수했습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스캠 토큰들을 기술적으로 걸러내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더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어요. 파이의 탈중앙화 거래소 DEX 안에서는 모든 거래상이 무조건 파이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다른 토큰을 사려면 일단 파이 코인을 사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파이 코인을 이 생태계의 기축 통화, 그러니까 달러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더리움이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수수료로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던 것처럼 파이 역시 스스로를 디지털 상품으로 자리매김해서 SEC의 까다로운 증권 규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CFTC의 상품 규제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작 게임과 공식 게임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파이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높고 위험한 벽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제 5번째 챕터, 바로 통제 게임. 법률 용어로는 공동통제, 커먼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공동통제가 대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코어팀 같은 특정 그룹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SEC 같은 규제 당국이 이 파이 네트워크는 코어팀이 공동 통제하고 있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파이 코인은 CFTC가 관할하는 상품이 아니라 SEC가 관할하는 증권으로 분류될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파이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Enclosed Mainnet, 즉 외부와 단절된 지금의 폐쇄형 메인넷 상태입니다. 이 통제된 환경 안에서는 코어팀이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앞으로 시행될 법안들 아래에서 파이가 가진 가장 크고 명백한 법적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규제 당국이 딱 돋보기를 들이댄다? 그럼 공동 통제의 증거가 너무 많아요. 첫째, 코어팀이 원하면 모든 노드의 업데이트를 강제로 깔아버릴 수 있는 권한. 둘째, 덱스 같은 핵심 기능의 소스 코드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셋째, GitHub의 코드를 공개하긴 했지만 우리 파이 생태계 안에서만 써야 해라는 자체 라이센스 파이OS를 달아놓은 것. 이건 오픈소스 정신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고 코어팀이 여전히 통제권을 안 놓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어팀이 판단해서 조건이 되면 방화벽을 열어주겠다고 백서에 써놓은 바로 그 권한. 이 모든 게 결국 운전대는 코어팀이 쥐고 있네? 라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6번째 챕터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명백한 공동 통제라는 벽을 파니는 과연 어떻게 넘어설 계획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처음부터 백서 안에 이미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통제를 시스템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투명한 코드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코드로 결정된다. 와, 이 한 문장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자동화하겠다는 기술적인 선언을 넘어서요. 코어팀이라는 인간이 가진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의 권리, 즉 인적 재량권을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철학적인 선언입니다.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코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파이가 공동통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선택한 궁극의 해법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파이에게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초안을 보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360일, 그러니까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골든타임이야말로 파이가 지금의 공동통제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탈중앙화를 증명하고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적 재량권을 없애는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이 뭐냐?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슈퍼노드 선정의 자동화에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보안과 합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노드, 즉 슈퍼노드를 코어팀이 이 노드가 마음에 드네? 하고 뽑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에 미리 새겨진 규칙에 따라서 코드가 100% 자동으로 선정하게 만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슈퍼노드를 뽑을 때 누가 코어팀이랑 친한가 같은 인간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이 단 1%도 없어요. 오직 컴퓨터가 24시간 안정적으로 켜져 있는지, 가동률, 네트워크랑 원활하게 소통하는지, 포트 개방, 컴퓨터 성능은 어떤지, CPU와 같이 코드가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규칙들이 프로토콜에 단단히 새겨지는 순간 코어팀은 더 이상 슈퍼노드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통제권은 코어팀의 손을 떠나서 코드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파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려온 완전한 탈중앙화로 가는 최종 로드맵입니다. 1단계인 V23 업그레이드는 이미 끝났죠. 이걸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적 토대를 단단히 마련했고, 이제 그 위에 슈퍼노드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노드들끼리 합의를 이루는 코드를 올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드가 활성화되는 순간 3단계인 코어팀의 인적 재량권은 소멸하고 공동통제라는 가장 큰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4단계 방화벽을 제거하고 오픈 메인넷으로 나아가는 순간이고요. 파이가 SEC의 증권이 아닌 CFTC의 디지털 상품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단계 DCI 법안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월스트리트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치밀한 계획을 보면요.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중앙화된 것처럼 보이는 게 미완성이거나 결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면 아래로 잠수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니콜라스 코칼리스와 코어팀은 이 복잡한 규제의 지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고 있고요. 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진 길을 따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파이가 그토록 추구하는 이 완전한 탈중앙화는 과연 더 나은 기술을 향한 이상적인 목표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거대한 규제의 벽 앞에서 살아남아 월스트리트의 인정을 받는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기 위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생존 전략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